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7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까지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 책임성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고 세 번째,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 공급 구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이 맥락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이 학교로부터 이 공지사항을 받으셨겠지만, 물론 이 수업을 듣는 시간쯤이면은 추석 지난 시간에 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 수업 내용이 21일부터 아마 공지가 될 겁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9월 23일 수업이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로부터 공지는 받겠지만, 우리 학교가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9월 24일 추석 지나는 그 주 금요일까지가 우리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지를 받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또 학교 사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가 계명문화대학교가 물론 우리 학과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가 9월 24일에서 한 열흘 정도 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월 5일 화요일까지 수업이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부터는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대면 수업으로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계명대학교는 그보다 일주일 먼저 9월 28일부터 이제 대면 수업이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교도 지금 추석 지나고 뭐 안전상으로 따지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9월 23일 7번째 요 수업 자료까지 원래는 이제 동영상이 업로드 하기로 했는데, 이 수업 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8번, 9번, 10번 이렇게 동영상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 7번째 영상 외에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수업 영상을 들으시면은 그 수업이 10월 5일까지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월 7일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에 오시면 되고, 야간 수업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9월 29일 수업이 8번째, 9번째 수업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마 9월 29일 맞네요. 9월 29일 수업이 아마 8번째, 9번째 수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0월 6일 수업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수업으로 그렇게 수업이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업을 이제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대신에 아마 영상은 10번째까지니까 제가 야간 수업하는 학생들은 이 영상도 하나 더 올려드리고 또 수업 내용도 그게 맞춰서 그렇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구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폭넓은 시각에서부터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자, 사회복지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 세 가지 큰 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보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수업을 이제 다 1학기 때 개론을 비롯한 기초 과목을 들으셨기 때문에 사회보험이 무엇인지, 공공부조가 무엇인지,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게 맞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대면 수업이 우리가 이제 10월 5일 이후에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제가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대해서 PPT 제일 먼저 해드리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중간고사 이후에도 만약에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중간고사 이후에는 대면 수업이 바로 안 된다면 바로 이 온라인 수업에서 이데올로기 변화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잡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이데올로기 변화에 보면 제가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시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개론이나 기초과목에서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기초과목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배웠던 내용들을 잘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서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각각 어떤 프로그램인지, 사회보험에는 그러면은 어떤 게 있고 공공부조에도 어떤 것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하시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특징까지 알아놓으시면 훨씬 공부하시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보험이라 그러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5가지 사회보험입니다. 물론 4대 보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건강보험하고 합쳐서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어요. 건강보험법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뭐 순서상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산재보험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보험, 아플 때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받을 때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 그리고 나이가 지났을 때 우리가 이제 연금으로 받게 되는 국민연금,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거기에 해당되면 받게 되는 산재보험, 실직 당했을 때,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많이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당하거나 소득이 이렇게 상실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한해서 그냥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실직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산재보험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작업장, 물론 요즘에는 법적으로 1인 이상 사업 근로자가 있어도 의무 가입으로 돼 있죠. 물론 사장님이 가입을 안 해줘서 문제지. 자, 그리고 물론 사장님이 가입을 안 해주면은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뭐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한해서 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 그것도 결국 뭐냐면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보면요, 물론 이제 상근 정규직도 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우리 임상심리사 선생님들도 무려 8명이나 되거든요. 이 8명 선생님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보험은 우리가 가입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 근무 시간이 5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프리랜서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는 가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영세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직업을 가지시고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한번 여쭤보세요.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사장님이 우리는 뭐 작다고 안 해주던데 하면은 만에 하나 그러시다가 그럴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사고라는 건 누구에게 예고된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게 되면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작업장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사회보험이고요. 공공부조는 보세요. 공공부조는 뭐냐면요, 자, 사회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고 실직 당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끝났을 때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돈을 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근데 공공부조는요,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뭐 이런 것들이 공공부조에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공공, 내가 무언가를 돈을 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면 받는 게 공공부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누가 주체가 된다 했어요?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합니다. 이유는 공공부조 결국 수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국가가 어찌 보면은 이 자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보험을요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운영한다 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관리를 삼성이 하는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삼성이 부도나버리면요.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한번 보세요. 그 튼실했던 대우그룹이 넘어갔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이 삼성 민간기업이 만약에 부도나버리면요. 거기에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노후를 책임지고 연금을 냈는데 그럼 수백만 명의 사람이 노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엉망진창 되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주체가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위임해서 운영하잖아요.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국가가 하위 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을 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그것을 위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국가가 이 국민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거나 경기가 안 좋거나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하면은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국민연금을 안 준다거나 이럴 리는 없죠. 안 주는 경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냐면은 국가가 부도나는 경우. 국가가 부도났다는 건요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유지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제공되는 퀄리티는 시대 상황과 국가 상황에 따라서 개정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인 및 가족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비경제적 원조를 국가뿐만 아니라 누가까지요? 국가와 함께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아동 관련 프로그램 중에 많이 있죠. 국가가 운영하는 거 뭐가 있어요? 예, 아동수당 그리고 아동 건강검진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급식 바우처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민간에서는요 그래서 초록우산이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요 이 아동들을 위한 이 뭐랄까요 처우 개선 프로그램 많이 운영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같이 실시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시고 전체적인 맥락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밑에 보세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이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우리나라의 이 사회복지 활동은 대부분 어디서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활동은 왜 대부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사회복지 현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을 해준다거나 또는 재활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또는 직업 소개 또는 뭐 그것을 또 지도해 준다거나 그것을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뭐 하는 걸까요?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사회복지 사업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즉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그 도움은 상담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재활 서비스나
또는 자기가 새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직업 재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것을 정해줌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냥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말은 바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한번 보면서 가면요. 자, 제일 대표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이런 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공이 들어가면 이거는 누가 주체가 된단 말일까요? 공공. 그렇죠? 공공이 들어갔다는 건요. 이거는 국가가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거고요. 민간부문은 말 그대로 그렇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 재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안 어린이 심장병 재단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미랄 재단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재단들이 민간 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공공부문, 즉 정부가 주도가 돼서 하는 공공부문의 제도화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민간 부문에 어쩌면 더 전문적으로 더 세분화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활동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상호 보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후기 산업 사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이 사회복지 활동들은요, 국가 차원에서만 다 100% 모든 것을 부담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모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법적 테두리, 즉 법에 정한 그 기준만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쩌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야지만 일상생활이, 즉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스스로 경제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스스로 노후가 보장이 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천명해 놓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인간다운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하루에 밥을 3번 먹을 수도 없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나면은 국가가 그냥 그 국민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헌법을 위배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기초생활 수급 제도를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 제도에 해당되는 이 대상자들은요, 되고 싶다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저도 지금 일을 안 하고 그냥 국가에서 4인 가족, 저희 아들, 딸, 저희 집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인데 나도 기초생활 수급비 좀 줘. 이러면은 그래 줄게. 107, 80만 원. 지금 가만히 있는데 107, 80만 원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첫째, 자산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서비스를, 이 수급비를 받는 데 있어서 자기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자산 조사를 먼저 해서 통과가 돼야 되겠죠. 통과가 되고 나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근로 능력, 즉 일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정부로부터 손 벌려서 주세요 하면은 정부가 줄까요? 안 줍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랄까요? 일하라 그럽니다. 그 이 사람도 탈락. 그러면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갖췄고, 자산 소득도 자격을 갖췄고, 근로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는 게 뭐냐면은 요즘 좀 많이 이제 개정되고는 있지만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700만원, 800만원씩 버는 소득을 올리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하면은 국가 차원에서는 손해란 말이에요. 왜? 부모님, 자녀가, 경제력이 좋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누구를 돌봐야 될까요?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데 그 부모님은 국가가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만을 가지고 국가는 모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요, 저희 부모님도 65세부터 노인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노인 인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희가 부모님께 뭐 용돈 드리고 이런 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요, 두 분이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해서 그 용돈 받아서 쓸게 이러면요, 국가에서 그렇구나, 이 두 분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수급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럽니다. 왜요? 저와 저희 형이 경제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저와 저희 형이 경제력이 있다는 이 객관적인 기준이, 소득 기준이 보면 알잖아요. 바로요. 세금이나 이런 거 보면 되니까. 보니까 자녀들이 이미 경제력이 있으니까 부모님부터 부양을 받아라,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아라 이렇게 결정나면은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지금요, 법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끔 뉴스를 보면은 자녀들이 소득이 좋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또는 수십 년째 부모님을 찾아가지도 안 하고 부모님과 남처럼 지내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생활비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도움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수십 년째. 그래서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죽으라고 뭐합니까? 박스를 모은다거나 막 이러면은, 물론 박스 모으시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요,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그냥 놔두기에는요,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가 도와줍니까? 나름 자산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일반 민간기관에서요, 물론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기관에서 실질적인 뭐가 됩니까? 이분은 법적으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자녀도 있고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복지 사각지 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이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조금씩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것이 누가 해주냐면 그게 바로 민간기관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계를 설명드렸는데 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함께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동반자의 관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요, 정부 주도하에 정부 공공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이 사업들이 최근에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같이 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한번 볼까요?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처럼 공공부문 사회 안전망의 기본 틀은 존재하나, 즉 공공구조 기초생활수급제도나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분명히 지금 기초생활이 안 되는 노인들 중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 자녀 연락도 안 돼요. 부모님을 부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못 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미흡한 점이 많고, 또 보세요, 공공사회 안전망이 보장하는 위험의 범위가 한정된 사회에서는, 즉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다가 기초생활 수급비를 준다고 그 사람이 완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줄까요? 아니거든요. 맥시멈 상태로 주는 게 아니라 미니멈 상태에서 주거든요. 물론 그렇게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데올로기 변화를 제가 하면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이 공공부조 사회 안전망이 있지만 그렇게 그 제도가 어차피 지켜주는 그 위험의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민간 부분의 역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또 보시면요, 우리가 조손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특히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미혼모 가정 같은 경우 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신 이 조손 가정, 즉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녀가 살고 있는 가정, 또는 뭐 아빠 없이 아니면 엄마 없이 한부모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미혼모 가정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는 많지만 그 기초생활수급비로 일상생활을 그대로 잘 유지한다.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계속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법에서 정한 그 기준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결국 뭐냐면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바로 민간 부분의 역할이 거기서 더 역할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공공사회복지 현장에는 각종 사회보험 프로그램과 공공구조 프로그램이 모두 어떻게 된다?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민간사회복지 현장에는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구에서 우리 시민사회연합이라고요. 정부로부터 이 돈을 받고 운영되는 기관이라면요. 정부가 지향하는 그러한 정치 이념이나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시민사회연합 같은 경우는요, 정부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안 받아요. 그러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100% 민간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냥 후원금을, 즉 내고 싶은 사람들이 후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똑바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칩니다. 특히 우리 시민사회연합의 은재식 관장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대구시가 물론 대구에 있거든요. 대구시가 똑바로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간다거나 대구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안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대놓고 어떻게 할 거야? 대놓고 큰 소리 칩니다. 왜? 우리는 너네들한테 지원금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 떳떳하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민간복지 현장에는 시민단체가 요즘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시민단체가 민간 부분 역할을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대부분 국가 지원 받는 경우도 많지만요. 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일반 기업이나 단체들에게 우리가 흔히 이 후원금을 모금함으로 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무료 급식 봉사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대부분 이제 홈리스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데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무료 급식 봉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 가사 일을 도와주는 또는 집을 보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요, 물론 대구광역시는 아닌데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외관에서 오는 학생들이 혹 있다면은 외관에서 우리 계명대학교로 오려면 물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지만 기차를 타고 여기 대구역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외관역 옆에 보면요, 외관역에서 외관시장이 있죠. 외관시장 건너편에 외관역에서 옆으로 쭉 더 올라가시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제가 단체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무료 급식 천사의 집인가? 무료 급식 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 무료 급식 센터에 보면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 곳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이제 거의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구 편말에 보면요, 일반 어르신들, 즉 스스로 노후가 책임이 되고 스스로 부양받을 가족이 있어서 노후가 별로 걱정이 안 되는 일반 어르신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무료 급식 센터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은 이용을 조금씩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충분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르신들은
혹 음식이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준비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다 드시고도 그래도 넉넉하다면 먹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것도 결국 이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외관에 그 있는 천사의 집 거기는 이 종교계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민간사회복지는 뭐 시민단체 제일 크죠. 그리고 종교계 뭐 기독교나 또는 뭐 천주교 이런 여러 단체에서 종교계에서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통해서도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 후기 산업사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또 사람들이 또 뭐냐면은, 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냥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복합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또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위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좀 올라갔구나. 보시면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복지를 담보하는 1차적 책임은 그래서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국가한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국가가 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차적 책임은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국가가 일단은 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차적 책임을 국가가 안 지겠다 그러면요. 그러다면은 만약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이데올로기 변화에 보면 신자유주의 국가가 이런 나라들이에요. 북미에 있는 나라들이. 제가 나중에 이데올로기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현재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이러한 후기 산업사회,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반 지금 현 시대에서는 지금 국가가 1차적으로 국민들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추세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요 정도의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맥락을 먼저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담으시고요.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나 무슨 말이죠? 정부의 시책만으로는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정부의 시책만으로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구조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자,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릿고개 때는요, 국민들에게, 그쵸? 배만 안 굶도록, 그쵸? 이 의식주 중에 이 음식 먹는 뭐랄까, 배 안 굶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배만 안 굶게 해주면은 땡큐였죠. 보릿고개 때, 60년대 이럴 때. 그리고요, 그때는 대부분 1차 농경사회에 종사했기 때문에 가족끼리 보통 농사 지으면 됐어요. 직업에 대한 크게 뭐 실직이나 이런 것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노인 부양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요양원이라는 것도 60년, 70년대는 잘 거의 없었고요. 90년대 들면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라는 것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1960년대, 70년대 노인들은요, 노후 보장이라는 게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이유는 자기가 경제력을 상실하고 몸에 병이 들거나 거동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본인 삶이 다할 때까지 자녀들이 평생 돌봐줬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다고 배 굶는 문제만 해결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예요? 아니거든요. 농경사회와 달리 지금은 직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청년 실직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년 실업 문제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당면한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배 굶는 문제, 취업 문제,
노인 부양 문제. 이것이 60년대, 70년대하고는 지금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하고 다르게 수많은 문제들이 난제해 있고 그 문제들은 다 얽히설키 복잡하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국가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보다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요,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국가와 민간이 혼합형으로 그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거는요, 보시면 소외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그들의 가족관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죠. 그래서 전문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민간 사회복지 체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같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뭐냐면요, 예전에는 배 안 굶으면 다행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배 굶는 사람들도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친구, 같이 고등학교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을 이제 대학교 되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만나면 반갑잖아요. 고등학교 때 지냈던 친구들이랑 대학교를 같은 데 오면 자주 볼 수 있겠지만 학교도 서로 다른 데 갔거나 이러면은 한 번씩 따로 연락해야지만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원래 대학교 1학년 때면은 지금 이제 가을이면 축제를 하거든요. 축제할 때 되면요, 축제하게 되면 체육대회나 MT는 자기과끼리 학교끼리 하지만 축제가 되면 학교끼리 막 놀러 다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야, 우리 축제할 때 누구누구 온다, 우리 축제할 때 누구누구 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예전에 코로나기 전에는요, 싸이도 왔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는 핑클, 그리고 신화, 여러분들 봤을 때 완전 아저씨죠. 아저씨고 아줌마들이죠. 자, 이 최후의 인기를 누릴 때 걔들이 막 오면요, 학교마다 막 몰려다녔거든요. 야, 이번에 영대에는 H.O.T 온다 그러면 영대로 다 몰려가고, 그럼 친구들이, 자기 옛날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같이 축제 같이 주말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축제를 즐기고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랑 우연히 이렇게 연락해서 만났는데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아이폰 최신폰이나 아니면 요즘 Z 플립 3인가요? 최신폰을 딱 꺼내놓으면요, 그걸로 막 하고 있으면은, 근데 내 거는 보급형 저가 휴대폰이에요. 공짜폰,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요, 내가 갖고 있는 공짜폰도 인터넷도 잘 되고 카톡도 잘 되고 전화도 잘 되고 문자도 잘 돼요. 그런데 그 친구 보는 앞에서 Z 플립 3나 이 아이폰 앞에서 안 내놓죠. 왜요? 내가 휴대폰이 없어서 못 내놓은 게 아니라 있어도 못 내놓는 이유는 내게 저 친구 거보다 안 좋은 거니까. 즉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절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저 친구에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 친구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만나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나는 내 여자친구랑 만나서 닭꼬치도 못 먹어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저 고등학교 동창은 어른들 중에, 중년 여성들 중에 샤넬 가방을 들고 다니고 루이비통을 들고 다니고 구찌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고릴라 달린 이 키플링도 못 들고 다녀요. 가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요, 더 많은 문제가 직면해 있다고요. 가족관계나 모든 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같이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공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즉 사회복지가 잘 되는 나라라 하더라도 민간 사회복지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국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것은 국가가 1차 책임을 지되 국가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밥을 굶으로써 먹을 게 없다, 이게 아니라 진짜 절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8번째 수업 시간에
한국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돼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7번째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